그날도 그냥 평범한 점심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그냥 찍으라면 찍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끝내기로 했습니다. 도장 하나 찍었을 뿐인데 그날 제 집이 며느리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에게서 지워졌습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밤 11시에 불을 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식당을 했습니다. 손은 늘 트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라 믿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한 장으로 그 집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며느리에게 재산을 빼앗긴 한 시어머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다시 제 이름을 찾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기록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날도 그냥 평범한 점심이었습니다.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두부를 넣고 호박을 넣고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끓이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3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끓여온 국이었습니다. 밥이 식탁에 올라왔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윤기가 흘렀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시금치 나물이었습니다. 평범한 점심상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저 둘만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며느리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갈색 종이봉투였습니다. 낡은 봉투가 아니라 새 것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반듯했습니다. 그 안에 하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늘 그랬습니다. 물으면 대충 둘러대고 다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그냥 형식이에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렸습니다. 숟가락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읽어보려 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안경을 쓰려고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냥 관리 목적이에요. 세금 때문에 이렇게 해두는 게 좋대요. 요즘 다 이렇게 해요. 세무사가 그러더라고요. 관리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나를 속이겠어.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인주에 묻히고 서류 위에 꾹 눌렀습니다. 빨간 글씨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손가락에 묻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았지만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얼룩이 신경 쓰였습니다.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알겠어요. 경쾌한 벨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전화기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한테서 멀어지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집이 조용했으니까요. 벽시계 소리밖에 없었으니까요. 네, 걱정 마세요. 다 됐어요.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요, 그냥 찍으라면 찍는 분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찍으라면 찍는 분, 그게 나였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그 한마디로 정리되는 존재였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도장이나 찍는 물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숟가락도, 국도, 밥도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국 맛있네요. 역시 어머니 솜씨예요. 식당 하실 때 손님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알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무언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회사에 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아들은 휴가였습니다.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간 거였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바닥에 깊게 누워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인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누로 씻고 수세미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에 빨간 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식당을 함께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밤 11시에 불을 껐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손은 늘 트고 허리는 늘 아팠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이 집을 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등기부에 제 이름 석자가 찍혀 있던 집.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 거라 믿었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석 달을 버티다 갔습니다.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집 잘 지키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려고 했습니다. 아들 믿고, 며느리 믿고, 가족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서류 한 장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이라는 걸. 오늘 도장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대신 하나하나 기억하겠다고.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으로 웃었는지, 언제 제 이름을 지웠는지 다 기억하겠다고.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연 봐라,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하지만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리고 며느리의 계획이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제야 공기를 느끼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집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화를 하거나 노트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예전에는 차라도 한 잔 권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앉아서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손자 학교 이야기, 동네 소식,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래도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아니면 제가 밥을 먹을 때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주 앉는 일이 줄었습니다. 마주 앉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아들은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제 앞에는 서류가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보험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보험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들어둔 거였습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수익자 변경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에요. 나중에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해두는 게 좋대요. 또 형식이었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형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는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안경을 꺼내 쓰고 글씨를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았습니다. 눈이 침침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거 다 읽으시려면 한나절이에요. 그냥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은 서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인할 자리를 똑똑 두드렸습니다.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위임장이 왔습니다.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이 험하잖아요. 보이스피싱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노인들 속여서 돈 빼가는 거. 저희가 관리해드려야죠. 관리 또 그 말이었습니다. 관리라는 말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가족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뜻 같았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준다는 뜻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통제였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 눈을 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만 내려다본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믿으세요. 다 어머니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니 속이겠어요? 좋으라고. 그 말이 그렇게 공허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위임장에도 사인을 했습니다. 도장도 찍었습니다. 빨간 인주가 또 손에 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글씨가 희미해졌지만 제 이름은 아직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아직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통장은 제 손에 있는데 제 돈은 이미 제 것이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주인이 바뀐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어도 손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카드 어디 있어요? 제가 좀 챙기게요. 저는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자기 지갑에 넣었습니다. 괜히 잃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제가 보관할게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보관 그 말도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수였습니다. 빼앗김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그게 동의라고 생각했겠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하지만 가슴 한쪽이 싸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며느리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약을 사려면 며느리에게 부탁해야 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두부 하나 사려면 며느리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마음대로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시장에서 생선도 사고 손자 간식도 샀습니다. 제 돈으로, 제 마음대로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1,000원을 쓰려 해도 며느리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며느리가 괜찮다고 해야 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밥 먹자고 했습니다. 예전에 식당 할 때부터 알던 친구였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카드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돈 좀. 며느리는 저를 보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귀찮다는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요즘 몸도 안 좋으신데 왜 나가세요? 그냥 집에 계세요. 친구분한테 다음에 보자고 하세요.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친구는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내 돈인데, 내 인생인데.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거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서 안 들릴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거의 다 정리됐어요. 통장도 다 받았고요. 카드도 회수했어요. 이제 집만 남았어요. 치. 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저는 접시를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접시를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겠다.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인연이 한 발씩 들어오고 있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몰랐습니다. 진짜로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대신 하나하나 기억하겠다고. 지금부터는 어머니가 아니라 증인이 되기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로.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하신가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관리를 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며느리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안심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그렇더군요. 상대가 조용해지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저항을 멈추면 포기했다고 믿습니다. 늙은이가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착각합니다. 며느리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안심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지요.
이제 남은 건 마무리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숨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저를 더 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조심했습니다. 말을 고르고 표정을 관리하고 저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말을 줄이지도 않았고 전화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들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거실에서 큰 소리로 통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에요. 네, 어머니 도장은 다 받았고요. 통장도 정리했어요. 카드도 제가 갖고 있고요. 저는 물컵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등기만 넘기면 돼요. 다음 주쯤 법무사 가려고요. 그러면 진짜 끝이에요. 등기.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등기가 넘어가면 진짜 끝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완전히 며느리 것이 되는 거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가볍게 아무렇지도 않게.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워낙 순하신 분이라. 순하다.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순한 게 아니었습니다. 믿었던 겁니다. 가족이니까 나를 속이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이용당한 거였습니다.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듣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 말해라. 다 말해라.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 누워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순하신 분이라.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라디오였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였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가는 구식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듣곤 했습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녹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서 창고로 갔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라디오를 찾았습니다. 버튼 하나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녹음 버튼은 멀쩡했습니다. 건전지를 넣어보니 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라디오를 가져왔습니다. 부엌 장식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유리문 뒤에 숨겨두니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거실과 가까웠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가 잘 들리는 자리였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더 느려졌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척했고 같은 말을 2번씩 물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바보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나이 드시니까 정말 치매 아니에요? 치매. 그 말에 속으로 웃었습니다. 답답한 건 내 인생이 될 거다. 며느리는 짜증을 냈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을 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말이 많아졌습니다. 자기 계획을
자기 입으로 설명하듯이요.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다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 명의는 이제 의미 없어요. 다 저희 앞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생겨도 어머니가 다 동의한 거라니까요. 도장 다 찍으셨잖아요. 그 말을 들은 날 저는 화장실에 가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변기 뚜껑 위에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들킬 것 같았습니다. 대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분노가 슬픔을 덮었습니다. 뜨거운 것이 차가운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남편 제삿날, 아들 생일, 손자 돌잔치 날짜가 적혀 있던 수첩이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낡았지만 빈 페이지는 아직 많았습니다. 거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시간을 적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적었습니다. 몇 월 며칠 오후 3시. 며느리가 전화로 등기 넘기면 끝이라고 함. 몇 월 며칠 저녁 7시. 며느리가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함. 몇 월 며칠 오전 11시. 며느리가 도장 다 받았다고 함. 누가 있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까지 적었습니다. 사소한 것도 다 적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나만 알아보면 됐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저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귀로, 손으로. 며느리는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겠지요. 제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무 힘도 없다고. 늙은이는 그냥 늙은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이 집 구석구석을 다 아는 사람이 나라는 걸. 그리고 증거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어느 날 라디오를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또렷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에요. 어머니 도장은 다 받았고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증거가 생긴 겁니다. 며느리 목소리로, 며느리 입으로 한 말이 녹음된 겁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다시 장식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더 모아야 했습니다. 더 확실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더 순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안심했습니다. 더 방심했습니다. 전화할 때 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와도 제 방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너도 알고 있구나.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구나. 너도 공범이다. 밤마다 수첩을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날짜가 쌓여갔습니다. 기록이 늘어갔습니다. 라디오에는 녹음 파일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저는 아직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여기는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언제 들추느냐 뿐이네. 며느리는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방심한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드러난 건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침묵은 포기였을까요? 전략이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변수는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였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처리한다며 몇 번이나 미뤄왔던 기초연금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와 다르게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주민센터 가셔야 해요. 직접 오셔야 한대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그 말투에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일을 만들어낸 것처럼, 제가 불편을 끼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집 밖 공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집 안에만 있으면 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이 좁아지고 천장이 낮아지고 숨 쉴 공간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러 느리게, 힘없이. 그래, 알았다. 내가 갈게. 빨리 다녀오세요. 그리고 거기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서류만 처리하고 오시면 돼요. 쓸데없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밖에 꺼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구두를 신으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허리가 굽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굽었을까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고 눈가에는 그늘이 졌습니다. 70년을 살았다는 증거들이 온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햇살이 있었고 하늘이 있었고 제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 밖에는 세상이 있다는 걸. 저를 가두고 있는 건 집이 아니라 그 안의 사람들이라는 걸. 버스를 타고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아이를 아는 엄마들, 다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때,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하던 때, 식당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던 때, 그때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 삶의, 제 하루의, 제 선택의 주인?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주민센터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눈이 따가웠지만 참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처럼 나이 든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혼자 온 사람도 있었고 젊은 사람과 함께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함께 온 사람들은 대부분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젊은 여자는 할머니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천천히, 할머니가 이해할 때까지. 저런 게 가족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게 도움이구나. 제 며느리는 저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걸어갔습니다. 담당 직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눈이 날카로웠지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기초연금 서류시죠? 신분증 주세요. 저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을 몇 번 클릭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는 눈이 조금 좁아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보인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주소. 지금 사시는 곳 맞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기서 살고 있어요. 직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뭔가를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집 소유주가 며느님으로 돼 있는데요. 그 말에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전 날짜가 꽤 됐네요. 거의 2달 전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사인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의 입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는 건 달랐습니다. 훨씬 더 무겁게 꽂혔습니다. 마치 판결문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혹시 어머님 이 과정 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서류만 처리하고 오라고. 하지만 이 직원의 눈은 달랐습니다. 저를 귀찮은 노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걱정하는 눈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동의한 적은 없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원한 적은 없었을 뿐입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처리하면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직원은 그 명함을 제 손에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서류 아래로. 혹시라도 나중에 확인하고 싶으신 게 생기면요. 여기로 연락하세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 상담 센터 무료. 노인 재산 피해 전문.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구나. 이런 일이 흔하다는 걸. 저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깊숙이 아무도 모르게. 고맙습니다. 직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주민센터를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완전히 혼자는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름도 모르는 젊은 직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그 명함 하나가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지만 제가 들어오자마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오래 걸렸네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뭔가를 캐묻는 말투였습니다. 사람이 많았어. 거기서 무슨 말 하셨어요?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했겠지요. 아니면 제 표정에서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 처리만 했어. 어머니 괜히 그런 데 가서 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세상 무서워요.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입 조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밖에서 집안일 떠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작은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법률 상담 센터 무료. 노인 재산 피해 전문.
전화번호를 외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완전히 외울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종이에 적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머릿속에만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이 싸움은 감정으로 하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시간이 제 편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심할 때까지, 증거가 충분히 쌓일 때까지, 그때까지 저는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무서운 건 내가 될 거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챈 사람은 더 빨리 움직입니다. 며느리의 다음 수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건넨 명함 한 자.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그날은 비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집 안에 울렸습니다. 축축하고 무거운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집 안에 사람 숨소리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새벽에 출근했다고 했습니다. 아침밥도 먹지 않고 나갔습니다. 저와 마주치기 싫었던 거겠지요. 며느리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빗고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꺼내서 종이를 정리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로 누군가와 시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로 끝내야죠. 오후 2시에 갈게요. 네, 어머니도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오늘이구나, 오늘이 그날이구나. 주민센터 직원이 말했던 그 등기, 그걸 끝내려는 거구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볼 수도 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며느리가 제 방에 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노크를 하더군요. 뭔가 부탁할 게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어머니 오늘 잠깐 나가셔야 해요.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요.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가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순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요. 그래, 알았다. 뭘 입고 가면 되겠니? 그냥 편하게 입으세요. 금방 끝나요. 금방 끝난다. 그 말이 씁쓸하게 들렸습니다. 제 인생이 금방 끝나는 거겠지요. 저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단추가 잘 잠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나씩 잠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늙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장식장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라디오가 보였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있을 일도 다 담아두어야 했습니다. 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운전했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빗물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작게 흘렀습니다.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후까지 비가 계속 온다고 했습니다. 창밖에 빗물이 계속 같은 자리를 때렸습니다. 똑, 똑, 똑. 그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도심에 있었습니다. 큰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 유리문이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조명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책상이 하나 있었고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딱딱한 의자였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이미 며느리 쪽으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만 빼고요. 법무사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인상이 무표정했습니다. 저를 보지 않고 서류만 보았습니다. 어머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 차원입니다. 복잡한 건 아니에요. 관리 또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역겹기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앉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에는 맡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경 쓴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법무사가 듣지 못하게요. 어머니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금방 끝나요. 편하게 내 집을 빼앗기면서 편하게 생각하라고. 내 인생을 빼앗기면서 금방 끝난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한 노인처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요. 법무사가 펜을 건넸습니다. 검은색 볼펜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펜을 잡았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법무사는 저를 보지 않고 서류만 넘겼습니다. 마치 저는 거기 없는 것처럼, 그냥 도장 찍는 기계인 것처럼.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세 군데 사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를 보았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글자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소유권 이전 증여 수증자 성명. 수증자 성명 옆에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렷한 글씨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이름을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펜이 종이 위를 지나갔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 사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인을 했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분명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 도장을 다 받았다는 전화 통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 등기 넘기면 끝이라는 말. 다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사인한 것도 기록이 남을 겁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 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일이 잘 끝났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우산을 폈습니다. 저한테는 우산을 씌워주지 않았습니다. 차로 걸어가는 동안 빗물이 어깨에 떨어졌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젖을 대로 젖어 있었으니까요. 차에 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바로 옆에 서였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완벽해요. 수고하셨어요. 법적으로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니, 찢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베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물이 앞유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이었습니다. 끝났어? 응, 다 끝났어. 문제 없어. 어머니는? 옆에 계셔. 아무 말 없으셔.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제 집을 빼앗은 걸 수고라고 하더군요.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습니다. 그래, 너는 끝까지 그쪽 편이구나. 알았다. 이제 확실히 알았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며느리 집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얹혀 사는 노인이 된 거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식장에서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껐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아침에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로 끝내야죠. 어머니도 같이 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다, 다 모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준 명함이었습니다. 법률상담센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전화할 때가 됐습니다. 제 산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한 가지를 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 집에서 완전히 내보내는 것. 시어머니는 왜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포기였을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위한 전략이었을까요? 법무사 사무실을 다녀온 뒤로 며느리의 태도가 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형식은 있었습니다. 밥 먹으라는 말, 약해졌냐는 말, 어디 불편하시냐는 말.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말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주치면 피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있거나 이미 외출을 하고 없었습니다. 밥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찬밥이었습니다. 국도 식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게 데워서 차려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집 안에 울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적막했습니다. 아들은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7시쯤 왔는데 이제는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도 제 방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를 내가 낳았구나.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새 업어서 재웠구나. 그런데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집에 있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멀리 있었고 연락도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려는데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할 때는 뭔가 나쁜 일이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건강도 그렇고 저희 사정도 그렇고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요양원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달랐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요즘 좋은 데 많아요. 시설도 좋고 간호사도 있고 어머니 나이에는 전문적으로 관리받으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다 알아봤어요. 전문적으로 관리 또 관리였습니다. 그 말 뒤에는 항상 빼앗김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관리한다더니 빼앗아갔습니다. 집을 관리한다더니 빼앗아갔습니다. 이제는 저를 관리한다고 저까지 버리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뭐가 있었을까요? 미안함이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을까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다 어머니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좋으라고.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요양원 가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친구분들도 계시고 같이 운동도 하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기도 믿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아들도 알고 있었겠지요. 저는 아들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던가. 식당 일이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아파도 참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다 이 아이 잘 되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계속 지내시기엔 서로 불편하잖아요. 저희도 맞벌이 하느라 바쁘고 어머니 돌봐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불편하다.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불편한 건 누구 때문인데? 내가 불편하게 한 적이 있나? 밥도 스스로 먹고 빨래도 스스로 하고 아프면 혼자 약 먹고 누웠다. 누구 신세 진 적 없다. 불편한 게 아니라 귀찮은 거겠지. 내가 있으면 눈치 보이고 내가 있으면 마음 불편하고 그러니까 치우고 싶은 거겠지. 짐짝처럼.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제 의견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가보실래요? 좋은 데 알아놨어요. 깨끗하고 밥도 맛있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가 동의했다고 생각했겠지요. 늘 그랬으니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가볼게요. 옷 좀 챙겨두세요.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 울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남편 죽었을 때도, 식당 망할 뻔했을 때도 눈물은 약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해서요, 분해서요, 서러워서요. 제가 뭘 잘못했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내 몸 하나 챙기지 않고 일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수건이 젖었습니다. 그 손수건은 남편이 선물해준 거였습니다. 오래된 손수건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지만 남편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이대로 쫓겨날 수는 없다. 수첩을 꺼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누가 뭐라고 했는지, 요양원 알아보는 게 좋겠다는 며느리 말, 어쩔 수 없다는 아들 말, 서로 불편하다는 말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꺼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준 명함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만졌으니까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요양원 통보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동의였을까요? 아니면 무력함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 밤 전화를 건 뒤로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법률상담센터에서 변호사를 연결해 줬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도장 찍은 일, 통장 빼앗긴 일, 카드 회수당한 일, 법무사 사무실 간 일, 요양원 통보받은 일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라디오에 저장된 파일이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찍으라면 찍는 분이에요.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변호사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충분합니다. 싸울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막아줬습니다. 임시 거처를 구해줬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긴장이 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남편 제삿날에 입던 검은 옷이었습니다.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은 크고 웅장했습니다. 계단이 높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부축해줬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나무 의자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앞쪽에 판사석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석 달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유로웠습니다. 자신 있어 보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금방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요. 아들도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뒤에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겠지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쪽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당당했습니다. 원고는 스스로 동의하여 재산을 증여한 것입니다. 모든 서류에 본인의 서명과 도장이 있습니다. 강요나 기망의 증거가 없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사인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제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며느리 쪽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원고는 고령이시지만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으십니다. 스스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제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저를 보았습니다. 원고 측 반론하십시오.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재판장님, 원고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보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판사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 말에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습니다. 무슨 증거요? 어머니가 무슨 증거를? 며느리 쪽 변호사가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의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또렷하게 분명하게. 어머니는 그냥 찍으라면 찍는 분이에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제 거의 끝이에요. 어머니 도장은 다 받았고요.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완벽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법정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몰래 녹음한 거잖아요. 불법이에요. 며느리 쪽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녹음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제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재판장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한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원고는 대화의 당사자였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로 채택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족이라 믿었을 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그 집을 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몇 장에 속아서 다 빼앗겼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찍으라면 찍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찍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믿었으니까요. 그 믿음을 이용당한 겁니다.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면서 모른 척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수첩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적어온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기록입니다. 날짜, 시간, 대화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녹음 파일과 일치합니다. 판사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겼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심리가 끝났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측의 행위는 고령의 원고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산 이전 무효 사기 및 기망 인정, 등기 원상 회복을 명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무효 원상 회복, 집이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아들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변호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재산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남은 건 제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등기가 제 이름으로 다시 바뀌었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남의 집 같았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도장 찍던 날, 카드 빼앗기던 날, 요양원 통보받던 날. 그 기억들이 서린 곳에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으니 금방 팔렸습니다. 좋은 값을 받았습니다. 평생 일해서 산 집값이 통장에 찍혔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집을 구했습니다. 오래된 빌라 2층이었습니다. 방 2개, 작은 부엌, 작은 거실.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남편 사진,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새 집 창문을 열었습니다. 볕이 잘 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위 맞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혼자였습니다. 그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방 안에 쏟아졌습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찬 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지은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나무잎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두부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주인 아줌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동네 새로 오셨어요? 네,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요. 주인 아줌마가 웃었습니다. 자주 오세요. 심심하면 놀러 오시고요. 그 말이 따뜻했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가슴에 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면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비겁했어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냥. 어머니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그 말이 나왔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원망해야 하는데,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들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라 다 큰 놈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아팠습니다. 아직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냥 놓아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도 저 자신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를 걷다가 작은 가게를 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임대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식당 하던 시절이요. 새벽에 일어나 국을 끓이던 일.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던 일.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시절. 문득 생각했습니다. 다시 해볼까? 작게라도. 다음 날 부동산에 갔습니다.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4개 들어가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벽을 새로 칠했습니다.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주방 기구를 샀습니다. 메뉴는 하나였습니다.
국밥. 제가 가장 잘하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거였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직접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네 국밥. 개업 첫날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3명이 왔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끓였습니다. 손님에게 내놓았습니다. 손님이 한 숟갈 먹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짜 맛있네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가게였습니다. 제가 만든 곳이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준 손수건이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손수건을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 같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나. 내 이름으로 사는 하루. 그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에 나갔습니다. 국을 끓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에필로그